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며칠 전에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고 조종사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뒷얘기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제 당시에 수원 공군기지에서 F-5 전투기가 이륙을 했는데 이륙하자마자 바로 좌우 엔진에 화재 경고등이 울려 퍼지면서 아하. 이게 비행기가 급강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종사가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관제탑에 비상 탈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 지금 추락 예, 장면이 그리고 나서 야산에 10초 네네. 정도 후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한 야산에 추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0초 전에 비상 탈출하겠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비상 탈출을 했겠거니 하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비상 탈출을 못하고 순직을 했고 네. 그래서 조종사 심정민 소령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왜 그렇다면 고 심정민 소령은 당시에 비상 탈출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비상탈출 좌석은 지난 2013년 신형으로 전량 교체되었으며 공군은 고 심정민 소령이 민가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추락 지점 근처에 민가가 있었나 봐요. 네, 원래 F5 전투기는 워낙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혹시 비상탈출 좌석이 고장나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공보 팀장의 얘기처럼 2013년에 이 비상탈출 좌석은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그래요? 비상탈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제탑에 두 차례 비상탈출을 선언한 그 상황에서도 비상탈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전투기가 추락하고 바로 근처 한 100m 정도의 민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 심정민 소령이 비상탈출을 시도를 했다면 마을에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세상에. 그래서 일단은 비행 자동 기록 장치에 이 소령이 끝까지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런 내용까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20대입니다. 20대 정말 꽃다운 나이입니다. 고 심정민 소령. 그런데 평소 군인, 특히 조종사로서의 자부심이 남달랐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심정민 소령이 평소 주변에 했던 말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나는 평생 조종사로서 살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공군 출신 분들한테 과거에 들으면 이 조종 훈련 과정이 굉장히 고되고 또 사실 위험 부담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민 소령은 공사에 입사를 해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11월에는 호국 훈련 유공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생 29세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고인이 결혼 1년 차의 신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떡해요. 주변에서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 심정민 소령의 정말 집안 대대로 군인 정신, 나라를 위하는 정신이 투철한 그런 집안 내력이 있나 봐요. 11명의 장교 11명을 배출한 그런 군인 집안이랍니다. 정말로 그런 투철한 군인 정신, 나라를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고 심정민 소령이었기에 더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허준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여야 대선 후보들도 다 지금 비통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끝까지 이제 조종관을 붙잡고 민가를 피한 이 군인의 살신성인 정신이 언제나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정예 전투 조종사이자 참군인이었던 고인을 잃은 슬픔이 크다라고 애도를 했고요.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이 애도 물결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안타까운 희생에 가슴이 메어온다는 글을 올렸고 윤석열 후보도 어제 빈소를 비공개로 조문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도 심소령을 추모하며 묵념을 했습니다. 또 오랜만이죠.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오전 연결식에 참석해서 분향했습니다. 오늘 눈물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군인일 뿐만 아니라 유쾌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 동기와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력소가 되어주는 저희 모두의 친구였습니다. 고 심정민 소령이었기에 조종관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고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조종사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간 고 심정민 소령을 모두가 훌륭한 전투조종사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유족의 비통함 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동료 이 군인들도 지금 비통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정말 그 마음의 그 먹먹함을 진짜 가눌 수 없는데 네. 그 아까 전에 동료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 고 심정민 소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늘을 사랑하고 끝끝내 그 조종사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힐 만큼 그런 군에서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식이 이제 부대장으로 치러졌는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인과 유족들과 그리고 또 공군 그 사관학교 64기 그 같은 이제 그 부대 전투생들과 네. 그다음에 부대원들과 함께 그 비통함에 정말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연결실 내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아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심소령의 그 사실은 계급은 대위였는데 공군에서 이제 소령으로 추서를 했고 네. 심소령의 유해는 오늘 국립 그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렇게 장래가 촉망받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 정말 훈련 중에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이런 와중에 군의 사기를 꺾는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11일에 인터넷에 자신의 친구가 받은 위문 편지라고 하면서 친구가 군인인데 그 위문 편지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군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라는 말부터 이상하잖아요. 아유, 거의 앞으로- 명령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약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인데 앞으로 인생에 이런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 아닐까요?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이런 식의 문구가 있어서 이거는 대놓고 조롱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몇 학년이 보낸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서울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위문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린 분의 말에 따르면 다른 그 군인들은 예쁜 편지지에 좋은 말을 받았는데 자신의 지인만 저런 편지를 받아서 의욕도 떨어지고 너무 속상해한다. 저럴 거면 차라리 쓰지를 말지. 이렇게 호소한 글을 올렸습니다. 저 왼쪽 그래픽의 제일 아랫부분 벼서 2학년 100번 양보해서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그래, 아이고, 그래, 귀엽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100번 양보해서 초등학교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예현 평론가님, 고등학교 2학년이 이런 위문 편지를 보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 것이 참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고된 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위로하고 격려해줬으면 어떨까라는 거고 특히 이 편지가 우리나라가 군복무는 강요하면서 왜 존중해주지는 않냐 이런 문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타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썰 하면서 인사를 딱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감동받았는데 그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던 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지 개인을 잘 우대해달라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청와대라던가 서울시 교육청에 또 다른 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군인들의 대우를 개선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국가의 주된 의무인데 왜 굳이 여성 고등학생들에게 성인 남성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하냐. 뭐 자발적으로 쓸 수 있지만 강제적인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요.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그런 학생은 눈 올 때 집 앞에 눈 치워 봤어요?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위문 편지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경우로 쓰여졌느냐.
일단 해당 학교에서는 위문 편지를 쓰게 되면 봉사활동 1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이게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취지가 사실상 위문 편지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학교의 발상도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네요, 이제 진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 강제 쓴 건 아니고 전교생 중에 한 절반 미만 정도가 쓴 거다. 근데 어쨌건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걸 빌미로서 위문 편지를 쓰게 한 건 맞잖아요. 네. 이제 뭐 해당 학교에서는 61년부터 계속된 행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본래 취지와 의미가 심하게 왜곡된 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걸 봉사활동 1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내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문 편지를 쓰는 거지 학교에서 강제한다거나 그거 쓰면 좀 봉사활동을 1시간 인정해 줄게. 그 봉사활동 1시간 인정해 준다는 그 말에 그거 1시간 인정 받으려고 억지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아까 그런 내용의 위문 편지를 쓴 학생을 두둔해 줄 수는 절대 없겠습니다만 이 위문 편지의 문화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누가 봐도 조롱성이잖아요. 편지 내용이. 세상 물정 모르는 초등학생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조롱성 위문 편지가 공개되니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 등장한다는데 저 해당 지역에 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그런 글을 올렸대요. 저 위문 편지를 쓴 해당 여고가 뭐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디 여고의 수준 잘 봤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 해당 여고 학생들은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도 전부 학원에서 나가라 처리할 것이다. 이런 감정적 대응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 위문 편지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허주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사실 이 위문 편지가 시작된 기원이요. 학계에 따르면 일본의 이제 일제 강점기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황군 위문 편지로 등장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중일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에게도 황민화 교육의 일환으로 강요됐던 어떤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여고생들에게 이렇게 일부에서 이렇게 위문 편지를 강요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 조롱 내용과는 별개로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금지해달라고 하는 국민 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성 회원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군인들이 생활관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데 여학생 위문 편지가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어요. 미성년자에 불과한 우리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위로하는 편지를 억지로 쓴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자 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 금지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와서 12만 8천 명 이상이 지금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도 개인정보 노출 같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성년자에게 위문 편지를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달라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요. 여기 지금 2만 4천 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희영 교육감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문 편지 쓰면 봉사활동 1시간 쳐준다고 반강제성 성격이 있다고 쳐도 왜 그 분풀이를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군인들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여고생들. 왜 그런 겁니까? 입장 바꿔서 오빠들, 집에 있는 오빠들 또 몇 년 뒤에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 군대 갔을 때 이런 위문 편지 받는다고 가정해봐요. 맞는 말 했네. 편지 쓴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에 한마디 거둔 사람이 있다면서요. 한민경 변호사님. 네, 바로 진중권 그 전 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름에다가 이제 더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같은데 SNS에다가 위문 편지를 쓰는 건 일제의 잔재다. 근데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놀랍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국민학교 시절에 국군 장병들에게 보낼 위문 편지를 쓰라고 해서 억지로 썼는데 그걸 보고 누나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당시 전방에 계신 파월 장병 아저씨, 끝으로 아저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한 누리꾼이 꼭 군인한테 명복 드립이 무슨 자랑이라고 공개된 곳에 올리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진중권 전 교수가 18개월 다녀왔다고 자랑이냐. 자기는 군사정권 시절에 군 생활한 고참 앞에서 무슨 깡패질이냐라고 반박하면서 또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진짜 점입 가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대 짧게 갔다 온 사람들은 하재근 평론가님 아예 이런 논란에 끼어들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또 논란을. 군대 갔다 온 엉뚱한 데로 기간 튀고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러니까 말이 그 논리가 이런 게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고 논의를 해야지 내가 군대 갔다 온 기간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논의가 너무 과열되는 느낌도 있는데 네. 그 위문 편지 보낸 여고생 무슨 신상이 털리고 해당 학교 여학생들을 몽땅 다 학원에서 거부하고 이거는 좀 너무한 측면이 그래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모병제가 아니라 의무병이잖아요. 징병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군대에 간 사람들을 국민들이 위문한다,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학교 단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압박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또 제가 놀란 게 지금 청원에 올라온 거 보면 왜 여고생들한테 강요하느냐라고 청원이 올라와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남학교, 여학교 구분이 없었거든요. 저도 유명편지 썼었는데 네. 요즘 만약에 이 청원에 올라온 대로 여학교한테만 쓰게 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확실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어떤 경우이건 간에 군인들을 조롱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차제에 감히 제언을 드려봅니다. 잘못된 위문편지 문화가 학교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해당 교육청, 전 교육청 이참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 해보세요. 이런 거 없애고요. 그리고 해당 여고의 그 위문편지 논란되고 있는데 제발 엉뚱한 대로 확산되는 거, 일이 커지는 거 제발 자제해 주세요. 일단 여고생들에서 신상을 털게 하는 거, 신상이 막 공개되는 무차별 공개하는 거, 그 행위 멈춰주세요. 또 다른 그건 가해입니다. 멈춰주시고 그리고 앞서 학원장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논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해결 방법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자제해 주시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더 강조해주고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확전 안 되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그랬던가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원하던 거 뭘까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둘이 무슨 대화 하나 지금 이렇게. 네. 그거 재미죠. 좀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제발 좀 자주 만납시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있는데 해주세요. 저도 반박 좀 하게. 한번 만나시죠. 제가 보니까 이날 비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에 대한 그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후보님 토론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후보님 TV 토론에서 뵙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TV 토론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데 TV 토론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두 후보의 TV 토론 설 전에 TV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후 국회에서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3대3 토론 실무협상당의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드디어 냈어요. 그래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지상파를 통해서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결정을 드디어 했고요. 토론 주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주제로 삼았고요. 토론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가 지상파 합동 토론을 주관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하. 자, 양당의 협상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사항 제1항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2항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에 지상파 합동 초청 토론을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진행한다. 후보가 뭐 몸이 10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의 일정 또 공식 선관위가 주재하는 법정 토론 3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들 또 양당의 후보의 그 일정들을 다 고려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님 토론은 일단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 토론하냐? 뭐 대장동 의혹만 토론하니까 무엇에 대해 토론하는 거예요? 현재 자세한 내용은 아마 추후 실무 협상을 통해서 정해지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대장동 의혹이 아니라 국정 전반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이 뭔가 중도층 확증에 걸림돌이 되는 예민한 주제로 또 떠오를까 봐 좀 부담스러웠는데 국정 전반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강조하는 경제나 행정의 어떤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만약 토론이 대장동만 하자고 했을 경우 계속 안 되면 요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보다 내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는 것을 대중에게 부각시킬 기회를 상대적으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토론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는 내가 이재명에게 정말 맞설 맞수다. 내가 진짜 야권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일단 국정 전반이라는 큰 틀만 합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일단은 거의 자유주제예요. 모든 주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후보는 양 후보는 상대 후보의 어느 지점을 공략하려 할까요? 파고들려고 할까요? 이미 두 후보는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연습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제 조금 저는 되게 민망했어요. 막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해서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네, 그 정도 그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질문 유감스럽게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익 본 거는 토건 세력이고 여기에 유착해서 이익 본 사람도 국민의힘이죠. KBS 9월 17일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아셨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수년 동안 그걸 모르셨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자, 이게 원래 토건 세력들이 그 땅 일대를 다 사놨습니다. 제가 그걸 못하게 막은 거죠.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했는데 그게 이미 당시 7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9월 17일에 아셨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 땅을 매입했던 토건 세력들은 구속되면서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17일에 저는 그때 알았다고 당시에 말이죠? 몰랐고 KBS 보도 보고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첫 포인트를 공격 질문에 넣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일종의 스캔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진땀을 흘렸을까요? 그 모습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북한에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국민들께 하여튼 소구가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네,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모르긴 몰라도 두 후보의
설 전 TV 토론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손바닥 주위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에.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어쨌든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강점, 약점 같은 게 일단 드러났으니 후보들 간에는 그 약점을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려고 하겠죠. 사실 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소위 말한 대선 이 TV 토론 출사표 형식의 내용을 봐도 뭘 할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드디어 윤석열 후보와 이제 TV 토론에서 만난다. 윤석열 후보도 잘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밝히겠다. 누가 대통령다운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 얘기는 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당신 계속 검찰총장 뭐 오래 하고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뭐 공약이나 이런 거 내용 제대로 아세요? 이제 본인이 발표한 공약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막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뭐 경제나 외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느 비전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 대장동이나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부분들을 집중 캐묻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뭘 한다 그랬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또 접고 또 여론이 좀 괜찮아지면 또 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미래 비전은 정확하게 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벌써부터 이제 준비 치열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설 전에 TV 토론하기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제 양자 토론을 하게 되면 스포트라이트가 두 후보한테만 집중이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에 상승세였던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지금 불만감을 표출하면서 그러겠네요. 그건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네. 어떻게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배제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지지율 뒤에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불만을 표출했고 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잠적 중이라서 직접 의견을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네. 정의당 뭐 차원에서 잠적보다 칩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칩거 중이라서 네. 의견을 내진 않았는데 정의당 차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수가 경기 규칙에 개입하겠다는 인위적인 정치 거래다. 네. 주객전도다. 어불성설이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지금 당 차원의 입장을 내면서 불같이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만 TV 토론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3자 구도를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양강 구도를 지켜보자는 치졸한 담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선택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언론 초청이 아니라 두 당이 합의해서 우리 둘이만 토론하겠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강제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 후보의 이러한 행위는 여러 불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양 후보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이런 담합 행위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둘 다 두 양측 모두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전혜연 평론가님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얘기로 치면 왜 내가 요즘 지지율 올라가니까 겁나니? 그래서 나 뺀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욕심쟁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거의 양강구도라는 말이 언론에 많이 등장했는데 최근 한 2, 3주 보면 3자구도 개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안철수 후보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여론 흐름을 자세히 봤는데요. 예전에는 두 후보 중심으로 기사가 배치되는데 요즘은 안철수 후보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만약 두 사람만 토론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인 것처럼 계속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덜 받았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또 안철수 후보가 그 시기에 올라가는 현상도 우리가 계속 봐왔거든요. 네. 만약 양자 토론이 되더라도 두 후보가 예전에 나왔던 네거티브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이 된다면 그 가운데서 또 안철수 후보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토론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정말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에 관심이 모아질지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왜 너희들만 하니? 이런 비판 목소리가 큰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가 모여서 회의했기 때문에 저희 둘이 회의하면서 사자 토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월권이죠. 민주당 입장은 사자 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저희들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양자 토론으로 얘기가 됐고 양자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후보의 일정이나 모든 거가 새로 뛰어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미묘하게 사자 토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네요, 지금. 제가 지금 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아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제발 사자 토론했으면 그래요? 인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성일종 의원은 사자 토론이면 우린 안 해. 왜냐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이 잘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도 어차피 진보의 대표 주자는 이재명 후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혼자 나가면 보수의 대표 주자는 나야.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좀 안철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혼자 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쪽 후보가 쉽게 말해서 이쪽 대표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생겨서 이쪽으로 몰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하면 불편하죠. 그럼 동등한 그런 경쟁 관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저쪽 편에 같이 있으면 저쪽 지지율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자 토론도 수용이라고 나오지만 마음속은 이왕이면 사자 토론. 국민의힘은 아까 보셨죠? 이거 사자 토론 후보 일정 봐야 돼. 사자 토론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행간의 의미가 읽혀지네요. 아니 그렇다면 하민경 변호사님도 법률가시니까 여쭤볼게요. 아니 그럼 이 설 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만 토론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에서 직접 그 선관위에다가 문의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서 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초청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해서 토론에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지금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거 불공정 게임이다. 근데 어떻게 너희 둘만 하니, 두 당만 하니 지금 그런데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일단 이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일단은 알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날짜가 어떻게 정해질지 그렇게 날짜가 또 정해지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반발 수위도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주현 변호사님,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윤 후보님 더 이날 좀 날짜 비는데 토론 한번 하시죠 하는 거는 뭐 자신감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왜 배경이 나왔을까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고구마 먹고 물 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네. 사실 신년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 상황을 딱 맞이하면서 뭔가 이재명 후보가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될 정도로 약간 우세한 그런 우위가 점쳐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지지율 40%대의 벽을 넘지를 못하고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딱히 뭔가 실점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뭔가 득점 포인트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안철수 후보 존재감이 커져서 이목도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에 쏠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건데요.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따르면 이 후보 지지율 일단 4개 기관 여론조사를 한번 읊어보고 저 아래줄에 나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어느 한 군데가 한 게 아니라 4개 기관이 같이 했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MBS라고 해서 전국 지표조사 4개 기관 같이 하는 조사인데요. 네. 이 후보의 지지율은 37%고요. 이게 지금 이전 주에 조사했던 36% 지지율과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최근에 4번 조사를 한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모두 36%에서 37%대에서 정체 중인 상황이다. 이런 지금 추이가 읽히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잦아들고 있으면서 사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거의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조사에서 보면요.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급상승한 31%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다, 틀 안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측에서 그냥 공세로만 한 줄 알았더니 여론조사 추이를 봤더니 실제로 그런 게 느껴지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왜 그러면 이 박스권에 갇혀있고 마의 40% 틀을 못 넘는다고 봐야 될까요? 요즘 7자가 유행이니까요. 7자를 해보겠습니다. 아하. 문제는 중도 확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냐, 정권 재창출이냐를 비교해 봤을 때 정권 재창출 수치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수치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는데 그렇다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거나 양측을 비교하고 있는 중도층이라든가 부동층을 아직은 적극적으로 좀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은 7자로 줄여보면 이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경제 능력자 나야. 각종 여론조사 후보에서 세밀하게 문항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경제를 잘할 후보는 누구입니까? 네.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할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면 그쪽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나타냈던 일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네. 보니 이재명 후보가 아마 설 연휴라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요즘 뭐 부동산이라든가 맞아요. 굉장히 네. 중요한 사안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아마 나는 대통령으로서 적격자라는 점을 더 부각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미묘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사실 시청자분들 여론조사 이거 믿을 수 있어? 또 이거 어느 후보가 앞서는 거 봐야 돼? 사실 신빙성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 한날 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게 이게 정말입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정확히 같은 여론조사 기관은 아닌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코리아 리서치, K-스탯, 한국 리서치, 엠브레인 네. 이 4개 회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조사 기간이 1월 10일부터 12일이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한 거예요. 네. 이 윤석열 후보를 9%포인트 앞섰는데 그런데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를 받아서 네.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네. 하루 차이가 있죠. 아하.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6%포인트 앞섰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100% 똑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코리아 리서치가 겹쳤거든요. 거기 포함되어 있네요, 진짜 똑같이 MBS 포함돼 조사에. 있고 네. 기간도 하루 차이인데 거의 유사한 기간인데 아하. 어떻게 1위 후보가 한쪽에선 이재명 후보 또 다른 쪽에선 윤석열 후보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그 2개의 조사 간에 10%포인트 가까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편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한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위를 한 걸로 나왔는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위를 한 걸로 나오고 2개의 조사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12%포인트가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런 거예요, 허주현 변호사? 뭐
두 조사 방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조사 방식의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냥 MBS 조사는 이제 조사 날짜가 10일에서부터 11일, 그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조사는 11일에서부터 12일. 그러니까 10일부터 시작했냐, 11일부터 시작했냐, 요 하루 차이 날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방식은요, 모두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이용해서 전화 면접원이 실시한 조사로 동일합니다. 네. MBS 조사한 관계자도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두 조사는 조사 방식도 똑같고 조사 시기도 거의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들도 진짜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겠지만요. 정말 더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 진행을요. 그런데 지금 엎치락 뒤치락 지지율이 그리고 여전히 안개 속 싸움이다 보니까 후보들의 신경전 또한 치열할 것 같은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그래서 우리 무학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입니다. 저는 우리 왕께서 부처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발언이 참 미묘합니다. 비유를 뭐 예전에 무학대가 했던 말이라지만 동물을 끌어들였어요. 혹시 의도가 있습니까? 전현 평론가님. 제가 보기에는 비유법을 쓴 것 같은데요.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청약통장 관련 발언으로 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모르니까 쉽게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을 하려고 이 비유법을 쓴 거로 보이고요. 네. 저는 사실 그 내용보다 왕 얘기를 한 것이 그 왕자 부족 때문에 워낙 시끄러웠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누구는 왕이 되려고 누구는 국민을 위한 뭐 머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살짝 찝은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되네요.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희가 어떤 두 후보가 어느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는 영상도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청자분들은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먼저 말을 거는 쪽은 주로 이재명 후보예요. 먼저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머리 좀 뭐 어떻게 많이 심으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까도 어떤 행사 갔을 때 뭐 자연스럽게 먼저 윤석열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 대화를 던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드럽기보다는 좀 시체말을 긁어요. 네, 그런 그렇죠. 대화가 많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원래 좀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좀 도드라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도 윤석열 후보 만날 때는 먼저 좀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가고 뭐 외모도 이제 얘기도 하고 뭐 머리 심는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런 그 모습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메시지는 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뭐 윤석열 후보한테 돼지라고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인용을 하면서도 마치 굉장히 당신은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이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정하게 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속마음에는 당신은 아직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 이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이재명 후보의 본인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보이려고 하지만 본인의 속마음은 저 소위 말하는 저런 하나의 메시지 같은 것으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에 나서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세에 나서니까 윤석열 후보는 직접 대응이 아니라 대리전일까요? AI 윤석열을 내세웠는데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땡땡님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 메시지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인재들이 있으니 와서 한번 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비는 화촌대유에서 계좌이체로 받겠습니다. AI 윤석열 통해서 이땡땡님 했지만 바로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는 거 알겠죠? 근데 글을 잘 봤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무슨 글을 이재명 후보가 올렸기에 저렇게 AI 윤석열 통해서 반박한 걸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짧은 글을 올렸어요. 네. 요즘 대선 키워드가 쇼츠잖아요. 네. 16글자 단문 메시지로요. 더 나은 변화는 이재명, 더 나쁜 변화는 윤석열. 이런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AI 윤석열이 대답을 하는 모습인 겁니다. 야,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에는 지금 하민경 변호사님처럼 대변인단이 있는데 왜 대변인은 하민경 변호사님 통해서 반박하지 않고 AI 윤석열 통해서 반박했을까요? 하민경 변호사님. 사실 그 이재명 그 선대위에 있는 소위 이제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쌀집 아저씨,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은 이제까지 뭐 영리하다 표현하시고 윤석열은 소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영리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냈다고 얘기하기는 정말 메시지가 더 나은 변화 이재명, 더 나쁜 변화 윤석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메시지 자체가 뭐 답변하기에도 참 그런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네. 이제 뭐 얘기하기를 저희가 AI 윤석열 같은 경우엔 지금 이제 뒤에서 보이시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눈을 가리고 그다음에 제명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저희가 AI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 보좌진들이 이제 메시지를 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청년 보좌진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AI 윤석열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보좌역들이 일단 많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런 또 대응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구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 전에 양자 토론,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만 흘러가니까 지금 시쳇말로 뿔이 잔뜩 난 후보가 바로 이 후보잖아요. 바로 그런데 어제 이런 모습, 이런 행보도 보였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비싸져서 네, 그렇죠. 집값 조금만 낮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낮춰줘. 청년 안심주택 5년 동안 50만 호 공급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아, 의사 후배들이구나. 네. 예. 본과 4학년이고 앞으로의 진로가 다양해야 될 나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해 있고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네. 의사가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전 아직도 굳게 믿고 있어요. 힘들어도 용기 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부인 김미경 교수랑 같이 동행한 것 같은데 일단 저곳이 어디입니까, 허주원 변호사님? 바로 신촌입니다. 신촌 대학가 서너 개가 홍대까지 하면은 굉장히 이제 서너 개가 몰려 있는 그야말로 네. 젊음의 거리인 곳이죠. 어허. 여기에 이제 선대위 청년본부 소속 이 대학생 2명과 또 배우자 김미경 씨와 동행을 해서 네. 청년과 호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의과대 본과 4학년 만나가지고 이제 청년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이제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본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 또 2017년 대선 당시에 사진을 찍었던 지지자를 또 저기서 만나기도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번 대선에서 새롭게 떠오른 캐스팅 보트층이 2030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신촌 거리에 나가서 청년들과 호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행보를 보인 것 같습니다. 아하. 혹시 전예현 평론가님, 안철수 후보나 혹시 배우자 김미경 교수 입장에서는 특히 김미경 교수 입장에서 아니 왜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만 주목받아? 나도 배우자 잘 나가. 나도 좀 같이 행보할 거야. 요즘 부쩍 동행하는 횟수도 늘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이 특이하게 가족 리스트가 유난히 부각됐던 대선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 네.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도 아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부인 김미경 교수라던가 딸이 그렇게 도덕성 리스크라던가 논란에 휘말린 적이 거의 없고요. 특히 김미경 교수가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던지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충북 옥천에 있는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그랬다면서요. 찾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랑과 봉사의 상징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과 또 매칭을 시키기로 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보수층을 겨냥한 행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부인은 아마 그런 쪽으로 보수라던가 중도를 겨냥한 행보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처음 대선에 나왔던 시기에 청년 멘토라는 점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중도 보수와 더불어 청년층에 호소하는 흥보를 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배우자들만 놓고 보면 김혜경, 김건희, 김미경 3김 대전이 앞으로 벌어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 이 판에 이 영상 제작이 유행이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그 영상 제작 대열에 합류했다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이 판을 올려놓고 이제 손님들에게 구워드립니다. 제가 항상 한국의 정치판을 갈겠다고 했는데 정말 판가리가 굉장히 힘든 거네요. 그래도 갈아야지. 배달도 잘 되고 드셔도 돼요. 맛있게 드세요. 고기 엄청 맛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배변팩을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애들 밑에 있는 거 하면 되죠. 저는 뭐 기르는 거 잘해요. 병아리 길러서 닭으로 키우고 안개꽃이나 봉숭아나 해바라기. 다음번에 봉사는 자기농원으로 보내드릴까요? 저 영상은 좀 색다르네요. 그냥 무슨 공약 발표 그런 영상이 아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거는 이제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그 중고거래 앱을 패러디해서 그 이 철수 마켓이라는 컨셉으로 안철수를 팝니다. 자기 자신을 판다는 네. 거예요. 하루 동안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건데 뭐 고깃집 아르바이트, 동물보호단체, 뭐 아이돌봄 등등등 네. 저런 데서 일을 하면서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아하. 그리고 저런 거 말고 공약 발표도 최근에 젊은 세대가 긴 영상 극혐 그런 긴 영상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네. 긴 설명도 싫어하고 네. 짧게 해달라라고 해서 짧은 영상이 유행인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다 짧은 영상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3분 내에 짧은 영상으로 공약 소개를 하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젊은 세대한테 보다 가깝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지지율 급상승 거기에 탄력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감 넘치는 발언도 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에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네. 특히 젊은 층한테 지지가 쏟아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무가 됐는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자신감 있게 뭘 얘기를 했냐면 며칠 내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윤석열 후보를 앞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지금 현재 구독자 상태가 어떤데요? 지금 상황이? 현재 안철수 후보가 20만 명 구독자, 윤석열 후보가 31만 2천 명 이렇게 되니까 네. 11만 2천 명을 과연 며칠 내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야, 이게 마치 스포츠 중계 같은데요. 지금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야, 벌써 이런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어요. 근데 허지원 변호사님, 앞서 뭐 얘기했지만 이런 자신감 원천에는 최근 급상승한 지지율이겠죠? 맞습니다. 지지율은 나의 힘이죠. 대선 아하. 후보에게. 특히 2030 세대 사이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요.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39살 이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대선이라고 하면 누구를 찍을 것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안 후보가 20.2%를 얻었어요. 이 수치는요. 이재명 후보 지금 27.7% 1위를 차지한 것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고요. 윤 후보는 16.2%에 그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금 안철수 후보 약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요. 이 후보는 37%, 윤 후보가 31%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 저번에 15% 넘어서 되게 고무적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17%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설이 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설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야권은 화두가 되는 게 아마 단일화 문제 아닐까 싶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청년의 꿈이라고 지지자들이 물으면 본인이 직접 답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준석 대표는 감싼다인데 그 글을 올린 사람 중에 일부가 안철수 후보야 단일화 안 한다 그렇다 쳐도 이준석 대표는 왜 자꾸 불가론을 외치냐 약간 불만을 나타내는데요. 네. 홍준표 의원이 그에 대해서 단일화 불가도 단일화에 대비한 작전이다. 아, 그래요? 즉 밀당 포석이다라는 식으로 감싸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참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후보가 그럼 함께하는 것은 좋겠다라고 하자 당이 다르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떤 메신저 역할은 해주실 건가요?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가 아니라 글쎄요라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역대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비판했는데 요즘은 사실 조금 더 우호적이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 설정이 또 어떻게 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영상 찍은 것 중에 앵그리버드 그거 뭐 패러디해서 뭐 옷도 입었잖아요. 근데 정말 버럭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다음번에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예상들이 좀 있어서 뭐 경남지사도 하셨고 뭐 당대표도 하셨고 뭐 대구시장까지 정말 혼자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뭐 대구시장이 무슨 해먹는 자리냐 이러면서 버럭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이에 대해서 뭐 사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고 3월 9일 대선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의 지형도 많이 변경이 될 것이고 어찌 보면 출마자들도 변경이 많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즉답을 좀 피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홍준표 의원이 본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네. 다른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한 거 다 해보셨으니까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다음 인생의 마지막 목표의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잊혀져 있는 것보다는 대구시장을 하고 그걸 발판 삼아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구든 그 다른 지자체든 어떤 그 지자체 장자를 해먹는다는 표현은요. 그 지역 분들한테 대한 모욕이에요. 그런 표현은 질문이나 하더라도 좀 삼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뭔가 좀 사그라든 줄 알았는데 여진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 이런 말을 해서 당내 특히 친문계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 컸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좀 사그라든 줄 알았더니 여진이 여전합니다. 그 비판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송영길 대표가 가끔 사고를 치는 친구 아니에요. 좀 불안한 친구지. 근데 뭐 취지는 나중에 해명한 거 보니까 이제 이 검찰에 의해서 뭐 탄압당했다는 얘기였다. 그걸 그 얘기를 뭐 빠트린 톡에 저렇게 됐다고는 하지만은 근데 그 친구도 말이 많고 빨라요 말이. 그 이재명과예요 거기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원래 말을 한마디 하기 전에 우리 옛날부터 속담에 두 번, 세 번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요새 SNS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은 뭐 두 번, 세 번은 그냥 한 번 생각도 안 해보고 우선 질르는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뭐 여기저기 쓴소리 하기로 유명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인데 유인태 전 의원인데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불안하고 사고 많이 친 친구다 뭐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그 발언으로 인해서 앙금이 있는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는 가끔 사고를 치는 좀 불안한 친구다. 말이 많고 빠르다. 이재명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예속담에 말하기 전에 두세 번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두세 번은커녕 한 번 생각도 안 해보고 우선 지른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이재명 후보를 언급을 해서 인터넷식 표현으로 약간 이재명 후보가 의문의 패배인 상황이 됐는데 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워낙에 원로다 보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보다 더 아프게 지금 얘기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라고 전제를 하긴 했지만 송영길 대표 발언 논란만 아니면 우리 후보 지지율이 40%를 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면서 네. 대표 리스크라는 말 이제 안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잘못된 발언이고 마음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박홍근 의원,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측근이죠. 한마디 보탰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지난 11월에 당 내부 텔레그램 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송영길 대표 휠체어 미는 모습 이제 그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이 글에 대해서 중앙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네. 장애인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좀 불편한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송 대표의 의혹 과잉이 좋지 않은 그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글을 올렸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에 행사 보면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대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발목 다쳐서 기부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휠체어 타는 걸 뒤에서 밀고 오는 모습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 구성을 할 때도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전제를 뒀는데요. 이번이 바로 그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에는 주요 후보들이 통합의 메시지를 곧잘 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난무한다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야당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선이라고 한 것은 사실 여당 내에서 이런 발언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분열의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야당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횡행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민주당 관계자분들 취재를 하다 보면 네.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이제 지금 몸을 수술한 이후에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인정을 하지만 의혹이 너무 넘치다 보니 자꾸 해명을 하거나 뒷말을 하는 메시지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하신 말씀을 약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단순히 그 발언 때문만이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본 지금 갈등 경쟁 관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선 끝나고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는데 그때 이제 소위 친문과 비문 간의 이 소위 세력 다툼을 위해서 송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건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너무 심오하게 분석한 것 같고요. 아까 유인태 의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제 이런 거죠. 본인의 마음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한 말인데 네. 이런 거잖아요. 최근 막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다가 좀 많이 나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벌써 지금 대선 전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보다 네. 송영길 대표의 개인적인 말실수라고 봅니다. 네. 심상정 후보 얘기해 볼게요. 심상정 후보가 오늘까지 사흘째 지금 칩거 중이에요. 지금 공식 일정 모두 중단하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오늘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직접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일단 하재근 평론가님 여전히 언론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대선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 진보 세력을 자처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사퇴하면 진보 세력의 지분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뭐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하는 말은 심상정 후보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네.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후보 사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 직접 묻진 않았군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이신전심으로 느낌을 받았는지. 네.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숙고하고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숙고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은 넘기지 않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요일쯤은 보통 이제 월요일자 신문 정도가 신문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정치인들이 일요일 날 중요 발표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하니까 일요일쯤에는 뭔가 행보에 나서거나 다시 복귀하면서 이 행보 복귀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일단 열어놨어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언론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를 멈춘 세 가지 이유 뭐 이런 게 눈에 띄어요. 예, 근데 심상정 후보가 예전에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진보 정치의 고단한 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 특히나 소수 정당은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서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거나 진보 정당에 약간 우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정당에서도 힘을 합쳐주면 후보도 힘이 나고 지지율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도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통 3자 구도가 재편이 되면 여야 거대 정당과 진보 정당이 들어가는 구도가 많이 형성되곤 했었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이회창, 민주노동당 권영래 후보가 그러네요. 나섰을 때 또 TV 토론에서 굉장히 유행어 맞아요.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맞아요. 라고 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선거는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야 거대 정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3자 구도 개편이 되는 모습이 네. 첫 번째 요인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단일화하라는 일각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뭐 노동당, 녹색당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네. 세 번째로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지금 허경영 후보가 오히려 심상정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일부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로서는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심정을 안고 지금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 요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후보 칩거 중입니다.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허주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심상정 후보 경기도 고양시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 앞에 심상정 후보 힘내세요라고 적힌 꽃바구니와 동네에 또 심상정 후보 힘내세요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걸려 있다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지금은 다소 이제 그 지지율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난 대선에서 6% 지지율을 기록했던 굉장히 저력 있는 후보예요.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칩거를 끝내고 나면 어떤 답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 마음이 진짜 속이 아닐 텐데 정의당도 지금 침울한 상태인데 이 와중에 진짜 불난데 기름 부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본인 입장에서 덕담인지는 모르겠는데 허경영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득표수비의 명예부통령으로서 심상정 후보에게도 장관 임명권 드립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좋은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걸 왜 남겼을까요? 허경영 후보가? 왜일까요? 내가 당신보다 지지율 높지롱 이거거든요. 아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허경영 후보의 이 메시지가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고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뿐 아니라 하민경 변호사님, 허경영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불만 제기하고 그래요. 안철수 후보가 어디 가서 이제 유일하게 군대 갔다 온 후보다 하니까 지금 허경영 후보가 나는 월남 참전용사야 또 이렇게 반박하게 됐는데 일단 허경영 후보의 행보 간략하게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 허경영 후보는 이제 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일단 조금 좀 튀어보시겠다라는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월남전에 참전용사 대통령 후보 허경영이라고 인사를 하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후보나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시절 장교로 복무했다. 이렇게 이제 안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허경영 후보가 어떤 공세를 할지도 또 관심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